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오늘은 조용했을지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을 줄에 매달아서 내려보내서 내 집을 찍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무슨 사건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립니다.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대가 치를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말 곧 만날까요? 미 백악관이 최근 부쩍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Providing weapons to Russia to try to conquer territory that belongs to another sovereign nation,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미 지난달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무기의 통로와 공급원에 제재를 부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찾는 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단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현실판 더글로리입니다. 학교 폭력과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 배우 김희열아는 학폭 가해자 이사라 역을 연기해 큰 주목을 받았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 사탄일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김희열아가 실제 학창 시절에 일진 모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돼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자, 김 씨는 일진 모임 멤버였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것일 뿐 폭력은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나 정도는 가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트랙, 경찰 사칭 배후 검거입니다. 신앵커, 얼마 전에 온라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을 해가지고 살인 예고를 올렸던 사람 붙잡았던 거 기억나죠? 당연히 기억이 납니다. 예. 잡고 보니까 일반 회사원이었고, 자, 도대체 일반 회사원이 어떻게 경찰 계정 갖고 있는지가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회사원에게 가짜 경찰 계정을 만들어서 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IT 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경찰은 물론이고 삼성, LG 등 대기업 가짜 계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라인드 앱의 보안이 뚫렸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경찰은 비슷한 수법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블라인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블라인드가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 중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새우가 깨어났다. 자, 그냥 새우 아니고요. 살아있는 화석, 고대 새우입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까지 드는데요. 영상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새우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얼핏 보면 미꾸라지 같기도 한데 정식 명칭이 긴 꼬리 투구 새우라고 합니다. 약 7천만 년 전부터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 생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새우들이 발견된 곳 사막입니다. 이틀 전에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서 버닝맨 축제 참가자 7만 명이 고립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 오랜 시간 잠자던 새우가 깨어난 거죠. 메마른 사막 모래 속에 묻혀있던 알이 빗물과 만나서 부활을 했고 잠들어 있던 생명체가 활동을 시작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새우들은 단단한 알 상태로 극심한 가뭄이나 겨울을 수년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채널 고정, 정치 이야기 달리러 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원룸에서 이어갑니다. 늘 티격태격하지만 사실은 친하다고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정은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이틀 차죠. 어제 정치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 아주 뜨거운 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대정부 반상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국회의원 국무회의 할 것 없이 고성 오갔던 어제 첫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반창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안 그런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는지 국회 현장에 김지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분위기도 혹시 반성회입니까? 대정부 질문 어떤 질문 오갔나요? 네, 오늘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이 통일과 외교 그리고 안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책기관 연구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논문을 썼는데 철회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현재 윤석열 정부가 편가르기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전에 국회 정무회의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두고 친일파가 아니냐 발언이 나오면서 시끄러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이 오가겠죠? 네, 오늘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 개장을 맡은 건 해방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또 야당의 쓴소리, 일종의 센 소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김경엽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렇다, 도발 의지를 꺾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는데요. 그러자 한 총리가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공부 좀 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고요. 자,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굉장히 센 캐가 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담긴 내용이었죠. 오늘 정무위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소환해서 이제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불이 붙었고 대정부 질문 진행 중이니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념 논란의 연장선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일단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세진 거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장관들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국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싸워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장관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장관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앞에서 나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까지 언급하게 되는 이 보훈부 장관의 행태는 굉장히 좀 경악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 이게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논란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또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기록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훈부 장관이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백선엽 감싸기에만 집착하는 그 행태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뭐 사실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좀 사실관계 들여다봤더니 예. 1940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예. 사실 시기적으로는 조선총독부 아래에서 일을 했던 건 맞죠. 시기적으로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서 백선엽 장군의 어떤 뭐 공과 과를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저 자리가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되는지 제가 뭐 잘 알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기릴 건 기리고 또 공과 과가 있다면 또 과대로 두고 어쨌든 한국 전쟁 당시에 큰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저는 좋았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굳이 문 전 대통령의 아버님을 소환해서 네. 뭐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 박민식 장관도 일종의 좀 센 행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소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추측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진행 중인 상황 또 새로운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외교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다 보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나왔는데 김 장관 둘러싼 공방이 어제부터 좀 이어지고 있어요. 논란의 시발점이 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 국민 주권론을 한 것이 왜곡된 행태로 갈 수가 있다. 자, 5천만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 발언에 동의는 또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예. 저희가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배울 때 많이들 나오는 논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의 국민이 저마다의 주권을 행사할 때 그 주권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 주권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만약에 우리 5천만 국민의 의사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말하자면 전체주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5천만의 국민의 뜻이 본인이 누가 안다고 내가 5천만의 국민의 뜻을 대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되고 네. 공화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붙이게 돼서 실제로는 선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 방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이양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아마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이제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네.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법제도나 정치 제도가 달라지는 간접 것이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요. 실제로 우리는 민주정이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헌법 예. 1조 1항에 나왔는데 공화정이라는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다. 공화정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좀 표현 방식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김영호 장관 이제 과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민주당에서는 뭐 뉴라이트 사고주의자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주권 부정한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하면서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단 제가 한 10번 정도 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읽었는데 제 입장에선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헌법 제1조에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이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취지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에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자체를 굉장히 왜곡하고 또 축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들었고 동시에 국민의 주권 행사의 범주 자체를 본인이 굉장히 적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게 들릴 수 있었다라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던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오늘 김명호 장관 또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또 답변 또 본인이 또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대정부 질문. 자, 김진표 의장이 반상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반상회처럼 비춰진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어제 주요 장면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아덱스에 17라 가는 것도 괜찮. 오늘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7일차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신데 국방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리 오셨는데 어렵고 힘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는 와중에 우리가 국방에 참석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당연히 상임이 있다면 오시고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참 많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 여러 개가 열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나간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다시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의를 갖춰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신 건 어제 첫날 대정부 질문 장면이었는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탄핵과 윤석열 씨. 자, 일단 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했다가 사달이 났었는데 이런 호칭 논란 괜한 감정 싸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국무위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임위 자리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자세 지적도 하게 되고 말도 비판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항상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태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본인이 직접 씨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말에서 굉장히 약간 낮춰 부르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되는 저분 그 대상자들은 국민들이 뽑으신 분들 아닌가요? 대통령이야말로 전 국민 투표에서 뽑히신 분인데 저거를 씨라고 호칭하는 거는 본인의 태도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서른 의원의 탄핵 이야기는 저는 진짜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 단식 이슈도 있지만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못났을 때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하고 있고요. 탄핵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요. 당대표는 단식하고 있고요. 결과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많은 의석수 가지고 저렇게 바깥에서 탄핵 얘기하고 집회하고
이런 거 글쎄요, 저는 좋은 야당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계속 뭐 말 그대로 실망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탄핵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그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로 또 한 말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오늘 공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서른 의원의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민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파악한 맥락에서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첩되는 걸 부당하게 막은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 석연치 않다 이런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대통령에 대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비판은 탄핵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인 것이고 그 일환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 아니냐,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잡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또 대선 불복이라는 거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건강한 견제와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건 야당의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선 불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존중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자연스럽게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식 7일차인데 평소처럼 대부분 일정 소화하고 있고요. 오히려 발언 수위, 인터뷰 이런 건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아직 견딜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어제 단식 천막에서 무려 2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인터뷰 잘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아직은 견딜만 하다. 단식 좀 더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저희가 앞서 좀 먼저 영상이 나갔습니다. 오늘 그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 국방위에도 직접 참석을 해서 얘기도 하고 모든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국방위에서 이제 이 대표가 좀 이제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좀 한마디 할 기회를 줘라라고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상임위 나온 게 한마디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못하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마디 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약간 야박한 거 아닌지. 근데 어디서든 다 이재명 대표에게 카메라와 마이크가 주어질 텐데 상임위 자리라고 특별히 더 주어지는 것도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게 다 언론 기사에 다뤄지는 텐데 그것이 상임위 자리든 본회의 자리든 아니면 로텐더 홀이든 바깥이든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그 자체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자리에서 특별히 단식한다고 한마디씀 더 하세요라고 하는 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당무의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 단식을 하겠다라는 그 말을 좀 지키는 일환이니까 더 특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단식 이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만해야 된다, 출구 찾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일단 뭐 사실 출구라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으면 뭐 정무수석을 보낸다던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뭔가 좀 단식을 그만하셔라, 건강 네. 해친다 이런 식으로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심지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뭔가 대화나 만남, 짧은 만남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까지 이렇게 단절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식 현장에? 네, 왜냐하면 그 단식의 대의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여당이 거기에 동조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3가지 안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안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를 인정해야 되는 꼴인데 그거는 일단 받을 수 없는 안을 낸 것이고 개각을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그럴 거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놓은 3가지 아니라는 것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왜 단식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스케줄에 따른 한 가지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소환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뭐 체포동의안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서 소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저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하기는 또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단식의 끝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동조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또 출석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오늘 단식 현장에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에서 김대중의 단식을 본다.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원, 당원들이 뭉치고 있잖아요. 잘했습니다. 아주 어려워지니까 말씀도 좀 줄이고. 오늘 제가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 DJ에 버금간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엄청난 칭찬일 수도 있지만 DJ에게는 엄청난 모욕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천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저희 다음 주에 두 분 또 모실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면 또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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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효진 변호사, 서준배 경찰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 교수님은 뉴스오후 2번째 출연, 저랑은 처음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할 얘기는요. 저희가 깨진 창문 사이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스토킹 사건 얘기를 해볼 건데 창문 사이에 과연 뭐가 있었던 것인가. 그림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는데요. 그림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 여성이 집 안에 있는데 놀랍니다. 왜 놀라냐? 깨진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는 거죠. 보면 이게 스마트폰, 휴대전화였어요. 심지어 이제 밧줄에 매달려서 위에서 내려온 거죠. 누가 이렇게 했냐? 유력한 용의자는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 A씨. 저 여성이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보낸 걸로 보입니다. 조금씩 내려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자, 보도 내용을 보면 저렇게 스마트폰이 내려오는 사건 직전에 저 남성이 현관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해서 몰래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침입 직전까지 갔다는 게 좀 더 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직전에 이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을 스스로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다행히도 침착하게 이 예. 걸쇠를 완전하게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조금만 열렸군요. 네, 그 완전하게 안전 걸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라면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서 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경찰을 이제 사칭하면서까지 문을 열라고 하는 행위. 그래서 뭐 이번 사건에 한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을 사칭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예. 이 사소해 보이지만 살인, 또 납치, 그리고 성폭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징후가 보였을 때 단순히 뭐 재물 손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 아주 그 치밀하게 예.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그래서 자 경찰 이제 사칭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피해자가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은 짐을 챙기려 집에 갔을 때 저 이제 스마트폰이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찰 사칭했던 남자가 윗집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윗집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더 사실 소름 끼치고 더 무서웠을 텐데 처음에는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찾아왔는데 동일인, 위에서 이런 일이 동일인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짐을 챙기는 순간에 위에서 저렇게 사진기가 내려온 정확하게 거죠. 내려오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윗집에 갔더니 예. 자신의 집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던 그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게 이거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했던 상황. 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피해자가 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스팸함에 스토킹 문자가 100개 정도, 그러니까 96개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문자 내용이 예. 가장 충격적인데요. 예. 이게 뭐 일반적인 하트가 계속 나오네요. 일반적인 어떤 그냥 스토킹으로만은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 심지어 이 카메라가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카메라로 집안 내부를 보면서 지금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집안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보통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하는데 신체 부위를 언급까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죠. 하트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경찰의 늑장 대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이 넘도록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이제 포렌식을 못했고요. 가해자 조사도 안 됐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 교수님이 이 부분 또 좀 취재를 하셨죠.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이제 유효 기간이 7일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주말이 끼게 되면 예. 3, 4일이 그냥 도과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현장의 수사관들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예. 7일 이상의 유효 기간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서 예. 충분히 이제 영장을 유효한 기간을 넓게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영장이 피의자의 패턴을 잘 잠복을 해서 예. 알아낸 다음에 집에 찾아가지 않고도 이제 나오면 딱 검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세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영장의 유효 기간이 사실 지나갔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일단 뭐 신청해서 받긴 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휴대폰도 못 빼서 보고 이랬던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담당 사건 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영장을 다시 다 받아서 예. 증거를 다 확보를 했고 예. 오늘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이제 진행된 상태. 예, 예. 피의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도 혹시 좀 취재가 되셨어요? 예, 이제 피의자는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서 정확히 예. 다뤄봐야겠지만 예. 좀 뭐 청소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예. 뭐 좀 그랬다. 약간
층간 소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스토킹이 건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그런 취지로 주장을 예. 한 걸로 보이는 변명일 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자신이 이제 그 핸드폰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것이 포렌식한 결과 자기가 보낸 문자가 확인이 된다면은 굉장히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휴대전화의 자체 그 문자 보냈던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포렌식 결과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할 경우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삭제했다라고 할 경우는 이건 증거인멸죄까지 해당되거든요. 증거인멸죄에다가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속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자 보내고 뭐 조금 가벼운 범죄인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구속해야 될 중대한 사유다라고 저는 의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제 구속 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처음에 같이 출동을 했을 때 이제 아랫집은 이사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도 해요. 이것도 글쎄요 뭐 신상을 좀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강력 팀장을 했는데 항상 경찰관들은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피해자가 절대로 불안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언행 하나하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피해자가 뭐 어차피 이사 갈 것이고 이런 말을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 피해자가 느꼈을 때는 경찰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은 불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께서 이제 스토킹 범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보면 되는 범죄 아니라고. 이게 커질 수 있는 강력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인 뭐 연락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라든지 찾아온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은 요즘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경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킹 범죄 예전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긴급 조치까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좀 느껴진다. 이럴 경우에는 신변 안전 보호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좀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신변 보호, 신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재판소 코너로 이어갈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눈여겨볼 재판, 판결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오후 재판소. 자, 빨리 꺼내야 됩니다. 자, 빨리 꺼내서 자, 열어보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건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오늘 재판은 친부가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 그는 친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어요. 어제 항소심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떤 사건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던 아버지가 지난해 1월 당시 이제 21살이었던 딸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생이 됐으니까 밥 먹자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강제 추행한 혐의, 성폭행까지 시도한 걸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11월에 재판 중에 결국 딸이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난 5월,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유서입니다. 지난 5월에 1심에서는 일단 이 친부라는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친부라는 사람 그리고 검찰도 둘 다 항소를 한 거예요. 자, 한쪽은 형이 너무 중하다. 한쪽은 형이 너무 가볍다. 검찰은 10년 구형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낮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지금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니라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된 상태라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기 쉽도록 강제추행까지만 기소를 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기존 사례들을 살펴봐도 사건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친족 간에 강간까지 이르지 못한
그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으나 그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 강간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적용이 됐다는 점, 이런 사례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강간 혐의가 되려면 검찰이 다시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일단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예. 1심 재판도 났고 예. 지금 와서 추가 기소를 한다는 거는 좀 쉽진 않은 예. 일단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네. 텐데 이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이렇게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친부 측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모의를 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판 과정에서 예. 이 피고인이 이제 1심 판결 선고가 됐고 네.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너무 적게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부터 지금까지 어제 첫 재판까지 예.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예.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자신의 범죄 행위에 자해서도 거의 세상에서 용서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를 완전 부인하면서 친딸을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친딸이 이것은 잘못 고소했다. 이건 무고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친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가 녹음된 상황인데 그것을 부인을 해야 되니까 부인을 해야 자신이 범죄가 무죄가 되니까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신은 그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만취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그러면서 이 친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지금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친부라는 사람 측에서 이 딸에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금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탄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제 그 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예.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웨스턴 마크 효과라고 그래서 그 이혼한 가정, 해체된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실 유년기에 물리적으로 근거리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이런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친족 간의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해체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특히 이런 친족 간에 뭐 아버지나 이런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정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종의 프레데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포식자라고 그래가지고 예. 재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문제 네. 굉장히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성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구속되는 사례는 17%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라는 거는 그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혼까지 피해자의 영혼까지 ఘ아먹는 반인륜적 폐륜적인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것이냐. 그런데 불과 2년 전, 3년 전에 판결을 제가 찾아보니 그때 당시에는 실형이 나온 것만으로도 실형이 나왔다 이 정도로 뭐 이 정도 사건이면은 2년 6개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과연 이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선고냐, 이게 맞는 양형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5년. 그 뒤로는 쭉 5년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하면 보통 절반을 선고한다라는 그냥 틀에 박힌 그 소극적인 재판부의 자세로서 1심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지금 피고인의 태도가 진짜 방송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1심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소는 이 사건의 친족 성폭력 문제에 주목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좀 그 주목하는 거에 따라서 글쎄요, 이 양형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후에 1초 송중기 나왔고요. 혹자는 1초 차은우다. 엄마인가요? 그런 댓글이 실제로 나왔습니까? 예, 어머니인가요? 의심스럽습니다. 보고 있나요, 엄마? 네, 최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본의를 보죠? 오늘은 풀어본입니다.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두 분은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수능파예요, 수시파예요? 저는 재수했습니다. 수능파입니다. 수능파. 예. 저는 혁진갱과는 수능파일 것 같지만 수시가 막태동하던 시기에 수시파. 예. 과거 세대 아니에요? 예? 수시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뭐 이건 알고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지금 9월이잖아요. 모의고사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 수능 직전 마지막 9월 모의고사 평가한 날입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는 정부가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 방침을 밝힌 후 맞아요.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라서 수능 못지않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제가 이게 스튜디오에 이 수능 모의평가 오늘 모의평가 평가지를 가지고 예. 왔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치러진 시험지인데요. 예. 저도 수능 세대인데 예. 20년 만에 거의 예.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고 왔습니다. 별걸 다 해보네요. 네. 별걸 다 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고 저는 시간 관계상 1교시 국어 영역만 풀었는데요. 2교시는 또 수학 영역이라 또 이제 수학은 못 풀죠. 수학은 뭐 수학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뭐 채점은 했습니까, 국어? 네, 채점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데 실제 난이도 어땠는지 과연 난이도 측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풀었을 것인가 지켜보죠. 모의고사 풀어보니. 이제는 보니 하다가 이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까지 보라고요? 야, 진짜 가보자 해볼까요? 1번부터 길을 잃었어. 야, 이거 방송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의 학교와 학원들에서 올해 수능에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학생들이 한창 시험을 보고 있을 시각인데요. 저도 실제 문제지를 가지고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20년 만에 보는데, 선배 언제 봤어요, 이거? 98학번이야. 준비물 가져왔잖아요. 이제 나 학교 다닐 때 쓰던 가방인데요. 요새도 이런 거 매나? 받았지. 짠. 전쟁에 나가려면 이제 총기를 가져와야죠. 시험 필수품 컴싸. 컴싸 없으면 안 되잖아. 시험장은 꼭 있어요. 컴싸 안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컴싸 이거 지금 펜 안 가져왔는데 이거 빌리는 사람들. KI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다음에 200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서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수능 때 내가 직접 받은 거예요. 이거 수능용 샤프거든요. 선배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98학번이야. 그래서 학생증이거든요, 고등학교. 사진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거 보면 PD님들이 이거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보면 한성과 아이들아 선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다. 수능 잘 봐. 형이 말한다. 수능 잘 봐. 너넨 잘 볼 거야. 최오미 가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문제 푸는데 한 몇 분 걸렸죠? 엄청 오래. 갈 길이 머네. 자, 이거 몇 페이지냐 이거? 밥 먹을 수 있나 이거? 시험지 걷어갈 거야? 저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초정밀 저울, 수정 진동자. 뭔 말이냐 이거? 진짜. 그거 씨. 자, 5번에 5번.
4번? 아, 만점의 꿈이 날아갔네. 80점 턱걸이네. 82점.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하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좀 어려웠는데 저는.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확실히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 축구로 치자면 손흥민, 케인 같은 그런 스트라이커는 없어요. 다만 미드필더가 너무 짱짱해. 그러니까 흔히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대폭 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러면은 6월이랑 비교했을 때 올라갔나요? 낮아졌나요? 킬러 문항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중하위권 애들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부 틀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 꽤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형식까지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 때는 굉장히 좋네, 잘 읽히네 하다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몇 개. 수능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사실 딱 한 가지. 그냥 뭐 제가 시험 볼 때 저도 힘들었으니까 저는 사실 좌우명은 딱 그거거든요. 힘들면 힘을 내세요거든요. 그때는 시험 볼 때. 많이 힘들면은 힘을 내십시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수능 잘 보십시오. 어, 82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추정된다. 네. 저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최규진 기자, 3등급. 자, 네, 정말 킬러 문항이 안 나왔나요? 이제 국어, 수학, 영역 모두 대체로 이제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이야기들이 학원계에서 나오곤 있는데요. 일단 교육 당국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고르게 출제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나 뭐 EBS. 네, 맞습니다. EBS 교재의 도표와 그림 지문과의 유사도를 높였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연계 체감도는 높여서 일종의 변별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이 중에는 중킬러 문항을 늘리는 중난이도의 문항이 늘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땠다 그래요? 일단 취재 열기부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직접 이걸 풀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한 학원 관계자는 불수능 논란 이후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 학원들이 실시간 출제 난이도 분석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하다가 안 했다는 거죠? 네, 왜 안 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업체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한켠에선 기존대로 매교시 출제 경향과 난이도 분석 자료는 내놓기는 하겠지만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주요 개혁 가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배경이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입시 학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세무조사나 교육부 현장 점검 등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뭐 난이도 분석 안 하면 수험생들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네,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될 것 같다는 말씀 여기 저희도 보셨는데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만 중상위권부터는 충분히 변별력이 확보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 쉽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좀 6월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학에서도 여전히 중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신경 쓰면서 본수능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최본희 좌우명이 힘들면 힘내자라고. 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2달 남았습니다. 힘 내십시오. 화이팅! 네, 잘 들었습니다. Después de realizar un patrullaje minucioso por la zona de aproximadamente 6 horas, se ha logrado localizar este laboratorio de producción de clorhidrato de cocaína.
la gestión 2023 llevamos destruyendo 37 laboratorios de cristalización de cocaína. 네, 뉴스 마지막 코너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네, 오키 오늘은 새 얼굴입니다. 아. 알고리즘 전문가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 어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비 무슨 뜻이에요? 네, 물고기 어째에다가 날빗자. 네. 그 물고기가 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거를 가능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예명을 맞습니다. 어비.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 오후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만들겠다라는 약간 포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는 있지만 긴장도 되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기 형, 덕진이 형 대신 나오셨는데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제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꽃스님입니다. 꽃스님. 네, 꽃스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보게 된다면요. 뭐 불교, 조계정, 그다음에 사찰, 프로그램, 별명, 템플스테이, 지리산, 화엄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화엄사에 꽃스님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예. 촉이 좋습니다. 딱 보면 그래요? 나오죠. 네. 네. 그럼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보시죠. 자, 보게 되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굉장한 미남인데요. 예, 예. 네. 머리가 없는데도 저 정도의 미모를 보여주시면 지금 사진은 정말 꽃수님처럼 보이는데요. 네. 배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배우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실제 진짜 스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리산 화엄사에 계신 이제 법정 스님인데요. 범정 스님. 네, 범정 스님인데요. 네, 이분이 진행하는 이제 차단 프로그램 때문에 어제 지리산 이제 사찰 탐방 프로그램이 4시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이 꽃스님이 인기 폭발인데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이런 미모가 이제 폭발하는 이제 MG 스님으로도 유명합니다. MG 스님. 네. 실제로 나이도 MG예요. 아, 그래요? 9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꽃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 MG 스님답게 이렇게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름답고 이제 행복한 이제 법향을 전하는 이제 수행자가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꽃다운 수행자라고 해서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팔로워가 무려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만 명. 네, 그래서 요즘 불교는 포교도 약간 인스타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불교라고 하면 조금 글쎄요, 조금 전통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은 이런 것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유튜브에서 엄청 이제 핫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엄청 막 신나는 클럽 같죠. 예. 네,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힙한 DJ 일진 스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실제 스님은 아니고요. 누구예요? 네, 그 빠꾸로 유명한 개그맨 네, 윤성호 씨입니다. 아. 네, 이게 근데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의 행사를 기획하면서 윤성호 씨를 초청해서 이런 무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막 무대 불꽃 효과도 나오고 불자들이 다 모인 이런 행사에서 네, 다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저런 행사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힙한데요? 저분은 진짜 스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분은 진짜 스님이고요. 예. 네, 코요태 멤버 신지가 예. 저 영상을 보면서 와 가슴이 벅찼다라는 소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불교 신자가 되고 싶다. 네, 저 클럽 어디냐 좌표 찍어달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약간 텐션이 요새 말로 저세상 텐션.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있으면 요새 템플스테이. 네. 그래서 인기 있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10대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SNS에다가 네. 인증 영상들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까 꽃스님 나왔잖아요. 네. 예. 꽃스님이 계신 이제 지리산 화엄사가 네. 특히나 MZ 세대들이 템플스테이 명소로 꼽는데요. 지금 나오는 뭐 네, 인증 맞습니다. 영상들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많이 올리는데 특히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사찰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대부분 비빔밥 유가 있는데 네. 여기서 햄버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햄버거를 생각하면 또 고기죠. 그래서 콩고기로 대신해서 네, 요렇게. 패티를 네, 만들게 됩니다. 진짜 힙하다. 네, 그래서 화엄사 버거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또 화엄사 또 사진이 될 것 같은데 네. 산 속에서 즐기는 이제 모기장 음악회. 감성이 막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MG 취향 저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계도 진화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이번에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 네. 예. 본인 전공. 전공 맞습니다. 분야. 네, 유튜버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은 돈, 먹방, 네. 컨텐츠, 구독자, 여행, 영상,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유튜버들 수익 관련 기사들 많이 나오고 유튜버들 얼마 버나 요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버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된 게 네. 바로 이 수익 공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내가 얼마를 벌었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저는 국세청에다가 신고한 이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퇴사나 하고 유튜버나 할까 이런 생각들 좀 하잖아요. 네, 주위에서 많이 하죠. 예. 맞아요. 특히 게다가 이제 유튜버들이 꿈이라는 이런 초등학생들도 매우 좀 많은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자료, 이 국세청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은 약간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아요. 나오고 있는 자료인데 네. 상위 1%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네요. 상위 1%는 7억, 하위 50%는 평균 4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빈익빈 부익부인데 네. 그러니까 네. 절반은 1년에 5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네, 맞아요. 그럼 퇴사 못 하겠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회사를 퇴사하셨잖아요. 그만뒀습니다. 네, 퇴사했습니다. 예. 50만 원 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구독자가 58만 정도. 오, 있고요. 58만 명. 네. 네. 뭐 상위 수익은? 1%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상위권에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예. 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어쨌든 많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예. 통계 함정 같은 게 네, 있겠죠.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유튜버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개된 자료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네, 그건 무슨 크리에이터 말이에요? 이코노미는 크리에이터 온라인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죠. 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팔로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또 수익을 올리는 이런 산업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구독자를 늘린 다음에 네. 그걸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좀 맞아요.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건데 예. 뭐 한글을 일본이 보급한 거다라고 맞아요. 주장한 이런 유튜버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이유를 따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들한테 사실 요새 말로 그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보면 안 돼요. 관심 네. 가져주면 안 되고. 자, 건강하게 구독자 늘리는 방법 있으면 뉴스오에게 좀 팁을 좀 주시죠. 저희도 늘려야 되거든요. 좋아요가 너무.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딱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는 한 가지 주제만 집중해라. 보통 먹방을 하면 먹방만 해야 되는데 네. 예. 먹방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 쇼핑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한우물 팔아. 네, 한우물만 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거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 변덕이 심하거든요. 예. 알고리즘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상 안 좋다. 네, 그래서 삭제 후 업로드하는 거를 반복하지 마라. 네. 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유도를 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지 유튜브에서는 이게 좋은 영상이다라고 해서 퍼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58만 유튜버에게 팁을 들으니까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저희가 염두에서 영상 계속 한우물만 파는 영상 네.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